안녕하세요, 북스런 커피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누이 14세가 했던 이 왕조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누이 14세기가 있었던 그 프랑스, 그러니까 17세기에서 한 19세기 초반기까지 프랑스는 유럽의 강대국이었죠.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인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미개한 국가고, 그 다음에 중앙 집권화가 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러시아의 강대한 부나 인구를 그렇게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반면에 프랑스는 이런 걸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죠. 중앙 집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이런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루이 14세는 여러 번의 왕조 정전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석에 있는 이제 왕조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 텐데요. 근데 이 석의 내용이 내용이 좀 약간 어, 되게 뭐냐 요약돼 있고 단순해요. 그래갖고 요걸 이제 보다는 제가 그 서총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요약했어요. 서총이 되게 좀 자세히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심화 규제 내용에 서총 관련된 그 왕조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 서총에 보면 에스파냐형 네덜란드 전쟁이 있어요. 일명 계승 전쟁이라고 했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쟁이 네덜란드 전쟁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쟁이 이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이 있어요. 예,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조약.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에스파냐 왕위 계승 경쟁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에스파냐형 네덜란드 침략이에요. 자, 이때 이제 에스파냐형 네덜란드는 벨기에이죠, 오늘날. 그래서 이 벨기에를 이제 그 공격했던 건데, 스페인의 필립 4세가 이제 사망하니까 루이 14세 왕비가 스페인 왕가 출신을 구실로 해서 스페인령의 네덜란드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벨기에를 오늘날 요구하죠. 자, 근데 이제 이 프랑스가 그 여러 이제 도시를 이제 점령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조 전쟁의 특징이 하나 뭐냐면 세력 균형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제 힘이 강할 경우에는 어, 다른 사람들은 심히 약한 쪽을 몰아주는 그런 이제 그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나라가 영국이죠.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 네덜란드, 스웨덴 삼국 동맹을 체결해서 프랑스에 대항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서총에 있는데 서총의 내용을 그대로 제가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먼저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에 대한 이런 이제 서총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 루이 14세가 땅을 요구한 그 근거가 됐던 조약이 뭐냐면 피레 조약이야. 그러니까 벨기에를 달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됐던 조약이죠. 자, 그래서 이 조약으로 루이 14세는 스페인 왕 필립 4세의 장녀 마리아 테레사와 결혼했고 필립 4세는 1655년 죽을 때 둘째 딸과 두 번째 결혼을 얻은 병화가 아들을 뒤에 남겼다. 참고로 스페인 그 합스부르크가는 좀 근친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진 보면 주걱턱 같은 것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유전적인 질환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스페인 계통의 합스부르크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얘가 잘 태어나지도 않고 태어나도 좀 정신 상태나 뭐 같은 육체적으로 약간 이상해. 유전적인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손이 귀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에스파냐 왕위의 승전쟁 때도 이 합스부르크와 에스파냐 가문이 그 뭐냐면 끊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에스파냐 왕위의 승전쟁 때 에스파냐의 어떤 그 가게 합스부르크가 끊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건데 이게 근친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독일의 합스부르크가는 초창기 때는 뭐 근친혼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외부 세력하고 이제 결혼을 하죠. 여러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뭐냐면 에스파냐의 합수국가처럼 이렇게 이제 뭐 유전적인 병 같은 걸 얻지 않고 나름대로 자손을 잘 많이 남겼죠. 예. 근데 이제 에스파냐 와그 합수국가는 좀 약간 그 근처의 패단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거 계속 읽어볼게요. 자, 네덜란드 일부 제후령에서는 전적으로 첫 번째 혼인의 자손들에게 상속한다는 법에 입각해 계승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루이 14세도 네덜란드 왕비의 모국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페인 측에서 영국의 어떤 부분도 제어력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복잡한 사정은 뭐 이 정도 이제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이제 결혼했는데 그래도 사이지 않냐 이거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만한 이제 그 지분 달라 그 스페인에 그래서 네덜란드를 요구를 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쟁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가 스페인이나 네덜란드, 벨기에를 침략을 하면서 여러 도시를 점령했으고 이들 전승전쟁을 한다. 그래서 1668년 프랑스군이 프랑스 꽁대를 점령하여 했을 때 인접 네덜란드 위협을 느꼈다. 이제 네덜란드는 영국과의 무역쟁이 일시 중단하고 영국 스웨덴과 함께 삼국 동맹을 체결해서 프랑스가 대항했다. 자, 여기 이제 좀 눈여겨볼 때가 이제 프랑스 꽁대라는 지역인데 요 지역이 예전에 그 기출 문제 나올 때 예문에 딱 이렇게 지정해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프랑스 꽁대 지역은 일종의 국경 지역이다 보시면 돼요. 여기가 이제 있는데 요 지역을 이제 둘러싸고 상당히 갈등을 빚었다. 그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가 먹었다 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뭐냐면 아슈르 라사페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루이 14세가 프랑스 꽁대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 조약 때문에 다시 이제 또 뱉어냈죠. 그래서 국경 근방의 11개 도시만 유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네덜란드 전쟁이야. 예. 이 네덜란드 전쟁은 앞에 이제 에스파냐, 네덜란드, 벨기에를 의미하고요. 요 네덜란드는 그 당시 우리가 생각하는 네덜란드 있죠. 이 네덜란드 공화국. 그 당시 왕국이 아니라 공화국이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격을 내렸어. 그 이유가 뭐냐? 그 당시 에스파냐 네덜란드 침략 전쟁 때 네덜란드가 이제 앞에 언급한 것처럼 영국과 스웨덴 것처럼 삼국 동맹을 맺어서 원조해줬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유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칼뱅주의 채택한 이 네덜란드 체제 거부.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신교도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가 카톨릭이죠. 그거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네덜란드가 프랑스 상품에 고율 관세 부과 등등.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네덜란드 공격했는데 이 당시 네덜란드는 공화국 체제였지만 오렌지가가 상당히 유명한 그 가문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가문을 중심으로 한 이제 그 수장이 월렴인데 이 월렴은 이제 그 앞에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했던 그 월렴 있죠. 월렴 손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월렴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결사에 항전을 하게 되고 유럽 각국에도 네덜란드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요 1320번 여기 있는데 자, 내용을 보면요. 요 관련된 내용이 사실상 총론에 있습니다. 자, 루이 14세는 스웨덴은 삼국동맹에 손을 떼게 하고 영국의 찰스 2세를 도보미하고 이게 영국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자, 이렇게 분리시킨 다음에 프랑스군이 1672년에 예고 없이 네덜란드를 침입했어요. 그래서 그 네덜란드 비상수사를 다하여 젊은 지도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오렌지군 원리엄 이 중심으로 결사적 방위전을 이제 했는데 이 원룸이 나중에 찰스 2세의 딸하고 메리하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명예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왕이 되죠. 영국 왕이, 공동왕이. 자, 그래서 이때 원룸 3세라고 불렸던 사람인데, 자, 그래서 이 네덜란드에 침입했어요. 네덜란드 비상수단을 다하여 젊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결사적 방위를 했는데, 그때 네덜란드 위기에 처하니까 유럽 각국의 네덜란드를 도와줬고요. 그 당시 이제 신성노마 황제였던 레오포드 1세와 브랜덴부르크 선제우. 브랜덴부르크 선제우는 우리 브랜덴부르크는 오늘날 베를린 지역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그 나중에 포르쉐이나 불렸던 그 지역이죠. 이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는 브랜덴부르크라고 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이어 이제 덴마크, 스페인 그리고 마지막 영국이 가세했다. 그래서 전투는 단약간 저지대.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땅이 낮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제 했고 나일강 일대 영국 해협 등등등등 해갖고 이게 식민지 전쟁까지 연결돼 갖고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좀 약간 특이하게 뭐냐면 루이 14세가 네덜란드를 공격하다 잠깐 주춤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영국이 그때 명예혁명이 일어날 때 그때 잠깐 공격 속도를 좀 약간 늦췄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윌리엄이 그 영국에 가서 왕이 되는 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좀 공격을 이제 늦춰줬죠. 왜냐면 영국에 건너가서 왕이 되면 윌리엄이 되면 거기에서 분명히 내분이 일어날 것이다. 그 생각해서 내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 좀 했는데 이게 오판이었죠.
예, 내부는커녕 오히려 영국이 단합됐잖아요. 그래서 윌리엄이 이제 건너가서 영국 왕이 됐죠. 공동왕이 됐잖아요. 자기 부인하고. 자, 이거 관련돼서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 역견원의 예문에 나와요. 역견원의 예문이면 합리적 설명 인원 중에 그 예문 중에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윌리엄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루이 14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요 배경이 됐던 전쟁이 여기 이 네덜란드 전쟁이에요. 예. 자, 결국에는 이제 니메겐 조약을 통해서 네덜란드 정복을 단념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루이 14세는 나이메안 조약 그게 명칭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나이메안 어떤 조약에서는 여기 니메겐 어떤 이제 그 포기상 차이니까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루이 14세가 일단 네덜란드를 이제 단념을 했지만 그래도 얻는 성과가 있었어. 뭐냐면 예전에 그 에스파냐 그 네덜란드를 공격할 때 잠깐 점령했다가 뺏겼던 지역이 있잖아요. 다시 그 내놓은 지역 있잖아요. 요 지역이 프랑스 꽁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꽁대 지역을 다시 이제 확보를 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종결시켰다. 그래서 네덜란드를 포기하는 대신에 요 지역을 내줬다. 그러니까 프랑스 꽁대 지역 획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우쿠스 부르크 동맹 전쟁을 보겠습니다. 자, 이 아우쿠스 무르크 동맹 전쟁은 배경이 뭐냐면 루이 14세 독일 침략에 대항하고 이 남트 층의 철폐 여파에 우려해서 네덜란드 중심의 인접 국가들이 아우쿠스 무르크 동맹을 이제 결성해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이제 그 당시 뭐냐면 낭트 칠령을 철폐했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네덜란드 중에 신교를 중심한 국가들이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네덜란드, 영국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루이 14가 한판 이제 붙는 그렇게 있는데 자 루이 14가 팔찌를 공격하니까 영국 해군이 나가서 프랑스 해군을 제압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이 요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 보면 루이 14세는 인척관계 이용의 이유를 들어서 나일강 일대 팔찌를 진군하여 유인했다. 이게 이제 독일 영토죠. 자, 이로써 이제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이 시작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하인덴베르크와 보르스 등 고족이 항폐해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쟁을 주로 이제 독일 국토에서 이제 실시했던 거야. 10만 명 이상의 난민이 있었다. 그러니까 영해혁명 후에도 이제 영국도 이 동맹에 가담해서 프랑스 해군을 제압한 역할을 했다. 이 내용이 있고요. 자, 결국에는 이 조약 결과 아우크스부르크 동맹 전쟁 결과 무슨 조약을 맺게 되냐면 라이스 바이크 조약을 맺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알자스 일부를 보유하고 현상을 유지했고 그 영국과 윌리엄 3세가 그 뭐냐면 영국학을 대신에 이제 윌리엄 3세를 승인했고 네덜란드 통상 조약을 맺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그 뭐냐면 어 그 네덜란드 아니 그러니까 루이 14세는 세 번인가요? 네, 세 번에 걸쳐서 이제 이렇게 그 했지만 시행은 얻지 못했죠. 그 전비 막대한 뭐냐면 군사비를 투자해가지고 전비를 써가면서도 거저 얻은 땅이 프랑스 공대 지역이나 그다음에 이제 알사스 일부 지역이 다가 아니고 그 정도밖에 없어. 그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현상 유지로 이제 쭉 연결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듯이 그 당시에 이제 이 프랑스가 너무 크니까 바다에 건너 있는 영국이 그 당시 프랑스 반대쪽에 써가지고 지원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력 균형의 원칙이 확실히 정립됐다. 이 왕조 전쟁에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서양사 개론에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서양사 개론은 너무 이게 딱딱 이게 좀 몇 개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내용이 그 튀어나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루이 14세로 하여금 영토를 팽창시킨 야망을 갖게 됐고, 루이 14세는 먼저 에스파냐 왕실 충신의 왕비의 상속권을 내세워 에스파냐역 네덜란드를 침략했다. 앞에 이제 그 얘기했죠. 벨기에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네덜란드를 고립시키고, 그 앞에서 이제 서해사 총론에서 나온 것처럼, 원래는 그때 삼국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뭐 스웨덴, 그래서 영국 스웨덴은 이제 이렇게 자기 편 만들어 놓고 네덜란드 공립시키는 그래서 네덜란드 전쟁을 하게 되죠. 그때 네덜란드는 오렌지군 얼리엄의 지도하에 완강한 저항을 보이고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그 프로이센이 네덜란드 지원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 루이 14세가
나이맨 조약을 통해 프랑스 꽁대 확보하고 전쟁을 종식시켰다. 요 정도. 자, 그런데 이제 또 루이 14세는 독일 영토까지 공격을 하게 돼요.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루이 14세 이제 앞에 언급한 난트 칙령, 이 파기의 이제 위기식을 느낀 등등 여러 나라들이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을 아우쿠스부르크 동맹을 맺게 되죠. 그래서 그 아우쿠스부르크 동맹과 맺은 싸운 전쟁이 아우쿠스부르크 동맹 전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네덜란드 오렌지공의 얼리올 중심으로 독일 내에 이제 여기서 하면 또 영국 왕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영국도 이제 가담했다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스웨덴, 그 다음에 등등등 여러 동맹들이 이제 대동맹을 맺고 이제 싸웠다. 그래서 프랑스 해군은 또 영국 해군에 패했고요. 그래서 나이스바이크 조약을 통해서 프랑스는 알자스 일부 지역을 보유하는 데 그치고 형사 유지 합의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에스파냐 왕위 계승 전쟁 이전에 세계 왕조 전쟁 관련된 내용을 한번 봤고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저쪽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스파냐 왕위의 승전쟁을 좀 볼게요. 자,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전에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개관을 해볼게요.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개관을 좀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되겠군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게 왜 이러나? 아니요. 일단은 이거부터 이제 볼게요. 그냥 여기는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 분석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부터 하겠습니다. 요걸로 읽을게요. 자, 예전에 제가 기출문제 분석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뭐 사건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도 한번 하려고 했는데 재미나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제 에스파냐 왕위 계승전에 관련된 이런 이제 내용이 시험에 나왔죠. 예, 그 위트레트주와 관련돼서 나왔고요. 연결돼서 그 내용을 보면요. 자, 누이 14세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약 막대한 인구를 바탕 40만 명 상비군 유지하고 있을 거야. 앞에서 말한 이제 왕조 전쟁을 이제 뭐냐 진행을 했던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는데 이 에스파니아 카올 2세가 아들 없이 죽으니까 그 당시 이제 에스파니아 같은 경우는 근친호이기 때문에 손이 좀 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식도 잘 못 놓고 못 낳고 나도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신의 이복 누이였던 마리아 테레사와 결혼한 루이 14세의 손자인 앙중은 필립 5세를 이제 에게 왕에 양도할 것을 유언하고 사망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계보도를 이제 여기다가 적어놨거든요. 예. 스페인 왕실들이 있는데 앞에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카르로스 2세 있죠. 카르로스 2세가 있는데 이거 좀 보시면 스페인 왕실의 특징이 뭐예요? 주걱턱이에요, 주걱턱. 유전병이에요, 이게 대부분. 그래서 주걱턱이 금지노예 이제 같이 이제 그 뭐 이중 사촌인가 하여튼 결혼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카르로스 2세가 얘도 그 뭐냐 비리비리하죠. 그러니까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뭐냐면 이복 누나였던 마리아 테레사의 그 아들을 이제 뭐냐면 필립 5세에게 왕위를 양도할 걸 유언하고 이제 사망을 했는데 이 필립 5세가 누구였냐면 루이 14의 외손자예요. 네, 외손자.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 이제 이 부르고 왕실이 스페인의 합스부르크를 이제 흡수해가지고 스페인 프랑스 통합 왕국을 만들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프랑스의 힘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 각국에서 이 반발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했는데, 그런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또 외교전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여러 또 경쟁 상대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게 이제 관찰시켜갖고 이제 이렇게 외손자에게 이제 뭐냐면 루이 14세 외손자에게 이렇게 이제 넘기도록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앞에 말한 필립 5세가 왕위를 계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그 전에 카르로스 2세가 이제 죽을 때 유언을 했잖아요. 근데 유언 전에 이미 외교조를 통해서 필립 5세를 왕의 연도도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면 뭐 프랑스가 세력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안 되겠다. 이거 세력 균형이 깨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영국을 비롯해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뭐 브랜덴부르크는 뒤에 프로스에 있는 나라죠. 포르투갈, 사보이 등등이 동맹을 맺어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전쟁에서는 프랑스가 나름대로 승기를 잡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보르공 철치, 그러니까 이제 2차 세계대 때 우리가 철치 있죠?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예전에 그 선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그 철치 이끄는 영국이 그 당시 여러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해상에서도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한 데가 포르투갈 연합에서 프랑스, 스페인 연합한 데를 깨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당시 영국이 지브롤터를 장악하죠. 예. 그래서 이 지브롤터 여러분도 알다시피 스페인에 보면 요쪽에 지브롤터 해협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 요충지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요때 장악한 거야. 그리고 이때 장악하고 나서 계속 영국이 여기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이 달라고 해도 안 주죠, 지금. 예. 자, 하여튼 이 지브롤터를 장악했다. 그 다음 해외에서도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그 식민지 전쟁 중에 네 번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얘기하지만 이걸 제2차 백년 전쟁이다. 그래서 영국이 예전에 백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해외 식민지 둘러싸고 백년을 거쳐서 네 번을 거쳐 싸워요. 왕조 전쟁이 일어날 때보다 같이 이제 싸우는데 그래서 이제 요때 식민지 전쟁을 옛여왕 그냥 옌이 있었기 때문에 옛여왕 전쟁을 했다. 여기 보고요. 식민지전쟁 관련된 내용은 뒤에 다시 좀 얘기할게요. 자, 결국에는 이제 회담을 해갖고, 이제 루이 14세가 이제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뭐, 반대파들 위기를 좀, 이제 반대국들 위기를 좀 수용해가지고, 뭐냐면 동맹을, 아니, 그 조약을 맺었죠. 자, 그래서 이 조약 내용을 보면, 자, 위트헤트 조약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조약 내용 되게 중요하죠.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자, 프랑스와 스페인은 필립 5세 왕위 계승권 인정받는 대가로 카로스 2세로부터 상속을 받은 여러 지역과 프랑스 식민지를 양보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위트레트 조약 주요 내용들이 있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일단 프랑스와 스페인 양국이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부르봉게 필립 5세의 그 스페인 왕위 계승을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예전에 이제 뭐냐면 동군 연합처럼 연합왕국처럼 한 명의 왕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두 개의 왕조가 있는 그러니까 한 명의 왕이 두 국가 동시에 이렇게 모시는 그러니까 잉글랜드 왕을 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를 같이 모시는 동국 연합 왕국이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죠. 네, 따로따로. 그리고 왕도 따로따로야. 네. 그래서 부분 계통이 한데 따로따로야. 예전에 이제 뭐 그 스페인의 합스부르크와 그 다음에 독일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같은 합스부르크인데 가문이 이렇게 좀 왕국을 따르잖아요. 통치한 영역은 요와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스부르크가 해서 부르봉과도 이제 바뀌었다는 것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스코시아, 뭐 뉴폴랜드, 허드스만, 저 오늘날 캐나다 일대 지역이죠. 이거 스페인으로부터 미노르카 지브롤터 요게 이제 상당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곳이고 전략적 요충지역. 그래서 그다음에 에스파 왕위 계승 전쟁에서 확보한 요 지역들을 뭐냐면 얻었다 지브롤터 같은 지역들을 얻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프랑스는 영국의 옛 여왕 뒤를 이은 계승권이 프로테스탄트 하노버 왕가에 있음을 인정하고 라이벌이었던 이제 카톨릭 스튜어트 왕가에 대한 지원을 공식 처리를 했다는 거. 요거는 나중에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예. 옛 영왕 뒤에 한옥 왕조가 등장하는데 요건 이제 좀 뒤에 얘기했으면 영국 그 공격할 때, 영국 얘기할 때 좀 할게요. 자, 프랑스는 영국과 프랑스 성박 공격하기 위해 만들었던 덩케르크. 덩케르크 하면 뭐가 생각나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국과 프랑스가 되게 철수작전 했던 곳을 생각하는데, 자, 하여튼 그 당시 프랑스는
영국과 프랑스 성박을 공격해서 만들었던 덩케르크 요새 해체하기 약속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하여튼 이 덩케르크가 지정학적 상장의 요충지죠. 바로 이제 도보해협하고 연결돼가지고 맞은편에 제일 가까운 데가 여기예요. 덩케르크. 그러니까 영국을 건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여기 요새화 시켰나 봐요. 그래서 이걸 해체시켰다라는 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 덩케르크 요새에 해안포를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그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도보해협에. 근데 이 도보해협 왔다 갔다 하는 그 영국 배는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영국은 이제 스페인 식민지의 노예국고, 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의 식민지에서 노예들 공급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인데, 이 아시에토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요 그 노예 공급국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이 아시에토라는 말 자체가 계약, 청구 약속이라는 의미인데, 위트레트 조약에서 영국 정부가 에스파냐 요구에 얻어낸 노예 무역의 독점권이다. 예전에 노예무역 독점권을 그 에스파냐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영국이 나름대로 노예 시장에 독점권 을 얻었다. 그 있는데 요 독점권을 그 당시 남해회사에 넘겼죠. 남해사. 그러니까 이제 이 남해회사에 넘기니까 이 남해회사가 주식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아, 요걸 통해서 해서 막단 이득을 챙길 거라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뭐냐면 버블이 생겨가지고 깨지죠. 그게 남해 포말 사건인데 그래서 이제 이 왜 넘겼냐 남해 회사에게 그다음 영국 정부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그 국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 그러니까 국채를 이제 팔아가지고 그 빚이 많았거든요. 근데 국채 이익을 이제 뭐냐면 영국 국채를 빚을 다 넘겨주는 대신에 넘겨받는 대신에 여기 뭐냐 독점권을 줬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있는데 요게 이제 남해 포말 사건하고 연결돼요. 예. 요거 앞에 연결됐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네덜란드는 아니, 여기 좀 넘어올게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보이 공국. 사보이 공국은 이제, 어디에 있냐면 프랑스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이요. 그래서 여기가 좀 예매하겠는데, 프랑스가 있으면 이탈리아 쪽에 국경소에 있는 사보이 공국이 있었어. 사보이 공국. 이 사보이 공국이, 뭐냐면, 뭐 얻었냐면, 그 왕의 친구는 얻었고요. 그 다음에 시칠리아를 영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제 한번 나왔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사보이 공국은 신성로마 제국의 일원으로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 프랑스, 스위스 영토 일부를 통치했다. 사보이 공국의 위치를 한번 지도상으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위트레트 조약으로 그 당시 시칠리아를 획득하고 1713년에 시칠리아 왕으로 칭하게 되었다. 참고로 신성 로마 제국의 안에 있는 국가들은 왕을 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황제가 있기 때문에 왕을 칭할 수 없어. 보통 우리가 황제 다음에 밑에 왕의 개념이 있다고 왕을 이제 그 밑에 거느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양에서 아니에요. 황제는 하고 왕은 좀 동등한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으면 그 밑에는 뭐 공작이나 백작이나 이런 자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조그만 나라를 그 통치하는 거지. 그 왕이 통치하는 왕국이 있어서는 안 돼요. 왕국은 이제 이렇게 따로 있어야 돼요. 종속 관계가 아니라 약간 평등한 관계를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신성로마 제국 밖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칠리아 왕을 칭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당시 이제 1718년에 오스트리아 여부했다가 시칠리아를 샤르데나 교환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샤르데나 왕이 되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샤르데나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탈리아 통일이 되죠. 예. 그래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요 사보이아 공국, 사보이 공국은 그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보이 공국? 사보이 공국이 되네. 예, 제가 이제 줄게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덜란드는 이제 한번 넘어가고 9번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9번. 자, 브랜덴베르크 호헨촐레르. 그러니까 브랜덴베르크는 이제 오늘날 베를린 부근에 있는 이제 뭐냐면 그 지역을 얘기한 거고 호헨초헤르는 그 브랜덴부르크 지역을 통치했던 가문을 얘기해요. 그래서 시칠리아인데 포르투갈 왕가는 요 호헨초헤르로부터 이제 시작되죠. 요 가문이죠. 예. 그래서 이제 선지자 프리드리히 3세는 포르투갈 왕을 치고 넣었다. 그러니까 브랜덴부르크에서 네셜테가
핸델 룰레트 낭동구 지역 영유권 인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 눈여겨볼 게 포인트의 왕의 칭호를 얻었다는 거야. 그러면 왜 그게 이제 브랜든부르크는 그 선제후의 일종으로서 그 당시 독일 내에서 좀 약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제 다른 선제보다 그렇게 인구나 영토가 그렇게 크지 못했어요. 예, 좀 동방 쪽 베르린이 그 당시에 이제 독일 내에서 변경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프리드리히 3세가 그 외교를 잘해가지고 그 당시 동프리센 지역을 이제 획득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프리센 왕이 칭하게 되는데 30년 전일 때. 그래서 이때 이제 프리센 3세는 브branden부르크 땅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오늘날의 폴란드 지역이죠. 이 당시 이제 동프리센 땅을 양다리를 걷게 돼요. 월경지가 이제 있죠. 프리센하고 동프리센하고 브랜덴부르크가 이제 크게 이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브랜덴부르크 같은 게 선제국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신성노만 황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왕이라 칭할 수 없어. 그러니까 떻게 이제 칭하게 되냐면 브랜덴베르크를 이제 칭하는 걸 금하고 프랑크푸르크 왕으로 볼 수 없잖아. 그렇지만 저쪽 포이센 같은 게 신성노마 제국 밖에 있는 영토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왕을 칭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포이센 왕이 된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포이센의 그 국명은 브랜덴부르크 포이센 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포이센 왕 하니까 그냥 약칭 포이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9번 조약 관련된 내용이 9번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여기 보면 여기 있나? 음. 네, 하여튼 이렇게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는 뭐 볼 거 없는데 뭐 식민지 브라질에 대한 포르투갈 권리 승인한다. 뭐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거는. 자, 이렇게 이제 구성된 것이 뭐냐면 위트헤트 조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서계에 보면 위트헤트 조약에 보면 뭐가 있냐면 오스트리아가 지금의 벨기에에 해당하는 에스파냐형 네덜란드를 획득한다. 이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에스파냐 네덜란드 그 벨기에는 에스파냐가 갖고 있었는데 그 땅을 오스트리아가 갖겠다는 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갖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넘어가죠, 벨기에들이. 근데 여기는 요 조약 내용이 없죠. 왜 그러냐면 다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그 위트헤트 조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냐면 그 좀 있다가 이제 또 뭐냐면 그 라슈탄트 조약을 맺게 돼요. 라슈탄트 조약. 요 라슈탄트 조약에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위트헤트 조약은 여기 이제 그 있고 1713년에 맺어진 조약인데 반해서 라슈탄트 조약은 1년 뒤인 1714년에 맺어진 거야. 그래서 위트헤트 조약을 맺었던 나라들은 주로 이제 뭐냐면 오스트리아를 제한 나머지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때 오스트리아는 위트헤트 조약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오스트리아하고 그 당시 프랑스가 단독 그 협정을 맺어가지고 야스탄트 조약을 맺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게 집어넣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위트헤트. 왜 위트헤트 조약에서는 오스트리아가 여기에 뭐냐 대표단을 파견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내용이 나오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오늘날 벨기에 지역을 먹게 된 것은 무슨 조약이다? 라스탄트 조약이야. 이 라스탄트 조약. 그래서 이 라스탄트 조약 그 밑에 있죠. 자, 요 내용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오스트리아 지배한 영역 중에 요 네덜란드 벨기에 지역 있죠. 벨기에. 그래서 벨기에이 이제 이 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스페인에서 오스트리아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한번 좀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에스파냐 왕위 개선 전쟁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까지 읽은거야. 음. 여기까지 해볼게. 자, 4년 후에 왕위 계승자가 없던 에스파냐 카울스 2세가 그의 전 영토와 왕위를 루이 14세 손자였던 필립에게 물려주고, 뭐냐면 외손자죠. 필립 입장일 때는. 자, 물려주고 사망하니까 이게 웨스파냐 왕위 계승전이 발생했다. 만일 프랑스와 에스파냐가 부르봉 왕실이 통합되고 한국가가 되고 동국연합국가가 돼버리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는 유럽 국제 정치의 세력 균형을 완전히 파괴한 결과를 이제 했다. 자, 세력 균형은 이제 그 밑에 있죠.
세력군형은 법적인 구속력이나 도덕적 당위성에 지닌 게 아니었으나 유럽 근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그 왕조 전쟁이나 뭐 종교 전쟁 할 때 이 세력군형의 원칙이 적용됐고 그 후에 뭐 1차 세계, 2차 세계전 지금까지도 요 세력군형의 원칙이 상당히 중요시한 그런 어떤 외교적인 어떤 그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개념적으로 이렇게 딱 국제법을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뭐냐면 강대국이 있고 그다음에 약소국일 때 약소국의 힘을 몰아주고 국제 질서를 유지하려는 그런 이제 것들이 이미 이제 이런 왕조 전쟁이나 종교 전쟁이 보인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세력 균형은 내용을 보면 한국과가 지나치게 강대적인 경우 그 위협을 느끼는 인접 국가들이 결합하여 이를 억제함으로써 했는데 이때 이제 영국이 그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바다 건너서 딱 이제 뒤집어 이제 약간 강 건너 이제 불구경 하듯이 이제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그 대륙 정세가 한쪽 나라가 너무 심하게 역경해 그때 가서 이제 약한 쪽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녀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축축으로 대동맹이 결성되었고 격렬한 전투를 벌였다. 그래서 전세는 프랑스에 불리했으나 결정적이 아니었고 대동맹 단결도 말게 깨졌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지치게 되니까 루이 14세는 위트레이트 조약을 합병을 맺었다. 그래서 위트레이트 조약 내용이 쭉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루이 14세 에스파냐가 프랑스와 합병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그의 손자 필립을 에스파냐 왕으로 안치는 데 성공했고, 그런데 프랑스는 대신에 신대륙인 뉴포틀랜드, 그냥 노바스코티아, 허드스완 지역을 영국에 양도했고, 오늘날 캐나다 지역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이제 거의 이제 뭐냐면 상당수를 영국에 넘겨줬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프랑스가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원래 프랑스에 보면 퀘벡 지역이 있잖아요. 퀘벡 지역이 원래는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원래 프랑스어권이었던 것도 이 프랑스 식민지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뭐냐면 영국에 넘어가면서 이제 캐나다도 이제 이렇게 편입이 됐던 그 지역도 있죠. 그래서 프랑스 원래 식민지였다가 영국에 넘어가고 나중에 캐나다 연방 쪽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그 또 들어가게 되죠. 프랑스 식민지가. 예. 이 지역이 이미 이제 프랑스 식민지 지역이 영국으로 넘어간 게 요 조약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영국은 다시 에스파냐부터 지중해 관문격인 지브롤터와 그다음에 에스파냐 식민지에 대한 노예 공급권 이걸 이제 돈을 주고 샀죠. 예. 그래갖고 이제 초창기 때 노예는 에스파냐가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노예 무역을 영국이 주도를 했고 이때 영국이 이제 상강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는 지금의 벨기에에 해당하는 에스파뇽 네덜란드를 획득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리다고 했죠. 요 조약이 없어요. 엄밀히는 라슈탄트 조약이 있어. 네. 그래갖고 요거는 틀린 내용이야.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사보이는 시칠리아가 없고 나중에 사르디아로 바꿨죠. 그래서 사르디아 왕국으로 이제 칭하게 되었고 그래서 나중에 사르디아가 이제 이탈리아 통일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프로이센도 이 전쟁에 참여한 공로로 왕이 칭을 얻게 됐다. 그래서 원래 정식 물칭은 브랜덴부르크 선제후였는데 이때 이제 브랜덴부르크는 신성로마 제국 밑에 있기 때문에 왕이나 칭할 수 없으니까 신성로마 제국 밖에 있는 영토였던 그러니까 30년 전쟁 이제 도중에 결혼해갖고 잘 이제 해갖고 혼택을 잘해서 얻은 그 동프리에서 영토를 뭐냐면 해서 왕이 된 거죠. 그래서 프로이센 왕이라고 칭했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루이 14세는 그의 치세 말기에 이르러 무모한 전쟁을 거듭함으로써 프랑스의 국력을 탕지시켰고요. 또는 그는 이제 종교 통합을 꾀하는 뜻에서 낭트 칙령을 철폐함으로써 그러니까 종교 통합을 꾀하는 통해서 하나의 왕국, 하나의 이제 뭐냐면 종교라는 원칙이죠. 낭트 칙령을 철폐함으로써 이 퐁테브루 진령이라고 했죠. 약 5만 명에 달하는 유능한 기술자와 상공인들이 의 위근호들이 네덜란드, 영국과 그대의 식민지, 그다음에 앞에 푸이세는 이제 빠져나갔다. 그래서 이제 있고 이에 태왕이 사망할 무력에 프랑스의 영광을 기울였고 재정 부채 허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푸에센에 보면 그 뭐냐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그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독일 장군의 푸에센 장군 중에. 근데 이제 프랑스와가 딱 봐도 이제 프랑스인이라고 느끼잖아요. 성 자체가. 그 집안이 언제 그 원래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건너왔냐? 아까 그 위그노에
이제 종교 자유를 이제 인정했던 낭트 친령을 철폐함으로써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건너온 거야. 종교적 이유로. 그래서 이제 이 집안이 이제 포울선에 가가지고 이제 뭐냐면 인재들이 이 집안에 여 인재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중에 1차 세계대 때 이제 싸웠던 프랑스와 장군도 요게 이제 그때 위그노 쫓겨난 위군의 자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이제 루이 14세가 큰 실책을 했던 거죠. 예. 근데 종교가 중요한 게 아닌데. 예. 자, 하여튼 이제 태왕이 사망할 무렵 프랑스 영광을 기울고 아까 이제 수많은 왕조 전쟁에서 이제 했는데 벌나도 이득 없었죠. 그러니까 또 재정 부채 이제 허덕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 14세와 정치와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이 왕조 전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다음에 잠깐 이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앞에 이제 루이 14세까지 읽었나? 네, 루이 13세까지 읽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잠깐 읽었나? 아니다. 루이 13세하고 이제 루이 14세 그러니까 앙리 4세까지 읽었죠, 예전에. 앙리 4세 다음에 부분을 읽겠습니다. 자, 서강자 웹페이지 펴보시면요. 273페이지 펴보세요. 자, 앙리 4세를 뒤이어서 누이 13세와 그를 보위한 리슐레 추기경은 카톨릭 국가이면서 30년 전쟁 동안 합스부르크 왕가에 맞서는 신교 세력을 지원하는 등 중앙집권적 왕권과 위한 현실 정치를 구현했다. 특히 리슐레는 국가이성의 원리를 아까 이제 국가이성의 원리 관련된 내용을 설명했죠. 네, 왕국의 통치력을 확립하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관료청을 기반으로 프랑스 정령에 거쳐 효율적 행정기구를 건설했다. 동시에 낭트 측령에 의해 국가 내부의 국가를 구성한 위근호 세력들을 서서히 무력시켰으며 클라스 측령 관련된 내용, 그 내용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대기족의 음모를 가차없이 이제 처단하고 언제든 반란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성체들을 체계적으로 파괴할 수도 있다. 그 아까 이제 위근호들이 이제 했던 란 로세 같은 이 성체들을 파괴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국가 안에서 무력을 소유한 집단은 국가밖에 없어요. 다른 집단들이 이제 무력을 소유하면 그게 내분이 나서 국가가 갈라질 수밖에 없죠. 국가 권력의 특징 중에 배타적 무력 소유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군대도 국가에 의한 군대만 있는 거잖아요. 예. 자, 물론 이제 뭐 중국처럼 중국 공산당에 의한 당군도 있긴 있지만 실제는 중국 국가 군대죠. 예. 자, 하여튼 있고 귀족의 오래된 특권이자 자율성과 독립성을 상징 결투관행을 금지시켰다. 아까 이제 얘기한 거. 그래서 결투관행 금지 관련된 내용은 서강자에만 있어요.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루이 13세 뒤어서 왕이 오는 사람이 루이 14세죠. 그리고 이제 어릴 때죠. 루이 14세가 이제 어릴 때 포로동의 난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저항을 해서 왕권의 위기를 경험한 루이 14세는 친정하고 나서 왕권의 위협을 이제 강력한 왕권을 수립하려고 상당히 노력했고요. 게다가 이제 파리 인근의 베르사유에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하고 화려한 궁전을 건설하고 귀족 세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국왕의 관심을 끌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궁정을 찾아 국왕을 기다리며 궁주식의 생활을 위한 값비싼 생활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귀족들 경제력을 이제 뭐냐면 소비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은 오락가 축제 그리고 음모의 상설 무대가 되었고 벨시아의 태왕 루이 14세는 자신의 절대적인 신성한 권리를 내세우며 통치했다. 그러나 실제 루이 14세와 그의 후계자는 추구한 절대주의는 중앙집권적 요소와 지방분권적 세력과 혼재한 교만 혼합체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주의라는 게 그런 이제 뭐냐면 진시황의 어떤 절대주의, 전시황의 전제왕권 체제, 중국 왕조의 전제왕권 체제에 비하면 약간 이제 지방분권적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절대주의라는 거는 그 전에 봉건 세력보다 서양 중세 시대보다 더 중앙집권적이고 왕권이 강하다는 이미지. 뭐냐면 중국의 황제처럼 강력한 황제권을 갖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상대적 의미에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948년 이후에 자율적인 대기족들의 사적 군대가 자치를 감추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국가 안에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이제 어떤 식으로 다 없애죠. 국가의 이제 상비군 외에는 자,
대신에 중앙 집중하는 재정군사왕국과 상비군 제도를 정착했다. 재정군사왕국 관련 재정군사국가 그러니까 절대 왕정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재정군사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게 이제 최근에 22년 개정교과서에 상당히 강조한 부분이요. 왜냐면 군사력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막강한 재정이 필요한 거야. 그 재정을 또 유지하려면 그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이 관료 체제가 이제 필요하고 또 중앙 집권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재정 군사 체제가 군사 재정 체제가 요 유럽의 어떤 절대 왕정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도 다른 그 중앙 집권화 국가도 다 그래. 지금도 그렇죠. 강력한 군사력이 있으면 막강한 재정이 있어야 돼. 지금 미국의 천조국도 막단 세수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자, 그렇게 있는데, 자, 조세 분야에서도 국가가 더 이상 신분제의에 돈을 구하지 않다. 앞에 얘기했지만, 그, 루이 13세 때, 한 번 딱 이제 그 소집하고 나서 거의 120년, 130년 동안 소집을 안 했잖아. 3부에는요.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신분제의 3부에는 1614년부터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1789년까지 단 한 채로 소집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재정 군사 제도의 어떤 특징들이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각자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쭉 넘어가면 간직매매 관행 있어요. 앞에 설명했죠? 그거 예전에 한번 동유럽의 절대주의 왕정에 비교해서 한번 이제 나왔던 거고,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예. 예,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서계 내용을 이제 또 보겠습니다. 자, 서기에 보면 이제 동유럽의 어떤 절대왕정의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동유럽의 절대왕정 특징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뭐냐면 시험에 나왔죠. 예, 그래서 서유럽의 절대왕정의 특징하고 연결돼서 한번 비교해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동유럽의 절대왕정도 관료 집단과 상비군을 거느리는 강력한 절대왕권의 전제적 지배라는 기본적 성격에서 서유럽의 절대왕정과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몇 가지에서 이제 좀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기초에 나왔던 거죠. 첫 번째가 설립연대가 대체 17세 후반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서유럽의 절대왕정이 16세 정도 되는데 한 100년 정도 늦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 성립 계기가 서유럽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자유주의 왕권 강화 했는데 영국, 뭐 프랑스 이런 나라지만 근데 이에 반해서 이런 이제 동유럽은 뭔가 타협적이고 어쩔 수 없는 성격에서 타협적이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시대적 배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하고 이제 싸웠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력한 왕권이 필요했던 거고 군사적 성격을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미 14, 15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농노제가 붕괴되고 자본주의 성장을 하고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이게 등장하면서 나름대로 부르주아가 봉건 세력들과 세력 균형을 통해서 절대 왕조의 성립을 어떤 사회적 기반이 되었잖아요. 근데 동유럽은 그 당시 이제 부르주아 세력 때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고 오히려 융커라는 계급도 있었죠. 그래서 이 융커들이 이제 뭐냐면 그 고국관리나 군장교에 임명되면서 이제 절대 왕조를 뒷받침하는 그러니까 계급 군영선이 아니라 봉건 세력의 어떤 재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다. 그래서 동유럽은 재판 농노제 같은 절대 왕정 선립의 사회적 기반이 되었고 예당초 동유럽에서는 도시의 발달이 미약했고 자, 이에 따라 부르주아 성장도 미미했다. 그러면서 근대에 들어와서 재판농노제가 실시됐고, 재판농노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예전에 그 내용에서 설명했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고요. 자, 재판농노제가 되었으니, 부르주아 성장의 가능성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점이 서유과 근본적으로 달렸다. 그리고 요거와 연결돼 갖고 이제 등장한 건 융코 계급이죠. 봉사 귀족이란 얘들. 그래서 동료의 절대 왕정의 기록은 고국 관료와 군장교로서 왕권에 봉사하는 봉사귀족 융커였다. 한 거죠. 그래서 절대 왕정은 이러한 이제 귀족들의 봉사한 대가로 그들의 영지의 농노 지배권을 인정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메간 매직은 없었어요. 메간 매직 권한은 서유만 있었어. 서유대 프랑스 있죠. 이 프랑스 이런 것도 이제 있고 또 여기 하면 또 추가하자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농민적 유대감이 되게 강했죠. 그래서 중세 시기 때부터 이제 마을이 형성하는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런 이제 영주제의 그러니까 그 장원제 아래서
그 당시 농촌이 이제 계속 총략공동체를 유지하기 때문에 유대감이 강해. 그래서 이런 유대감을 통해서 중세 말기 때 농민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신분해방이 이루어졌잖아요. 어떤 배경이 되는데 동유럽에서는 상대적으로 농민 간의 어떤 유대감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이라는 것도 최근에 세워진 그 마을이야. 그다음에 유대감이 별로 없고, 그 동유럽에서는 이제 뭐냐면 강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도 농민들이 이게 원자되다 보니까 이 연결된 유대감이 없이 원자되다 보니까 조직적인 저항을 못해요. 그래서 농민 반란이 있긴 있었지만 상당히 적었다. 그래서 뭐 농민 반란 해봤자 뭐 30년 그때 그 독일의 농민 반란 있잖아요. 예. 그거 외에는 뭐 그렇게 벌다는 농민 반란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동유럽형의 절대방정은 서유럽형과 달랐으며 재판 농노제를 기반으로 한 동유럽에서는 도시와 부르주아의 미발달과 왕권의 기착에 유착으로 해서 밑으로부터의 개혁이나 혁명의 가능성이 심각했다. 그러다 보니까 밑으로부터 개혁이 심각하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위로부터의 개혁만 이제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의 개혁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등장한 개념 군주들이 계몽군주라고 하는 그런 군주들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이지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가부장적인 군주간을 통해서 종전의 융화와 짝짝꿍에서 이 사회를 통치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런 계몽군주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일부 개혁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년 전쟁을 보죠. 30년 전쟁은 되게 중요하죠. 예, 중요하고, 근데 이제 시험 문제를 보면 30년 전쟁이 몇 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전쟁 자체보다는 뭐에 이제 집중하냐면 30년 전쟁의 결과, 베스턴팔렌 조약을 관련된 내용에 집중적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 30년 전쟁은 일종의 기본적으로 종교 전쟁이잖아요. 예. 근데 딱 보면 그 안에 보면 이게 종교를 이제 뭐냐면 빌미로 해갖고 아니는 내전이야. 처음에 내전 시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뭐냐면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프랑스 등등이 개입되면서 국제적 뭐냐면 성격을 띠고 있다. 그래서 성격은 종교 전쟁이지만 넓게 해석하면 왕조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력 균형의 원리를 이제 여기가 반영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0년 전쟁 관련된 내용이 크게 예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잠깐 제가 그걸 찾았는데 30년 전쟁이 어딨어? 네. 그래서 이 30년 전쟁의 원인을 종교적 갈등, 뭐 정치적 갈등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네 단계가 이제 있었죠. 먼저 내전 단계가 있어. 보헤미아, 오늘날 체코 지역이죠. 그 체코 지역에서 일어난 이제 뭐냐 프라 창 성박 투척 사건이 있어요. 예,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뭐냐 일어났던 거고. 그런데 이제 2단계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양상이 바뀌죠. 그래서 2단계 들어가면 덴마크 왕이었던 크리스탄 4세가 개입을 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 뭐 한계공에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뭐 발렌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하죠. 예. 그리고 3단계에 들어와서는 또 누가 개입하냐? 덴마크가 떨어져 나가니까 3단계는 스웨덴이 또 개입하죠. 그래서 스웨덴이 구스타프 2세라는 사람이 이제 개입을 해서 나름대로 큰 승리를 했어요. 그렇지만 루체 전투에서 이제 큰 승리를 했지만 이 루체 전투에서 그 뭐냐면 몇 명 호위병 끌고 와갖고 싸우다가 도저히 죽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에 있고 4단계는 뭐냐면 카톨릭 국가였던 프랑스가 함스부르크를 경제하기 위해서 개신교 편에 서서 전쟁을 개입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여기 4단계에 넘어가죠. 결국에는 이제 심해 빠진 이제 뭐냐면 합수부 가문에서 이제 뭐냐면 맺어진 조약이 베스턴 팔렌 조약이죠. 뭐 그게 종교의 자유 인정받고 주권 개념이 확립되고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고 연방 국가 체제 그래서 이제 외교권을 얻게 되죠. 독일의 연방 그 국가들이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베스턴 팔렌 조약할 때 좀 자세히 살펴보고요. 그러면 요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한번 좀 약간 개관 차원에서 읽어본 다음에 또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나? 아, 지금 그대로 다 보여드리긴 했는데 혹시 화면에 표시가 잘 안 되셨을까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전체를 요약 없이 전부 그대로 옮겨드렸는데 혹시 특정 부분이 빠졌다거나 화면에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아, 바로 제가 다시 잘못 조정. 눌렀나? 잠깐만요. 이거 눌렀나 보다. 네. 물론입니다. 그런 것 같네요. 가끔 그런 식으로 뭔가 잘못 눌리면 화면에 안 나올 때가 있죠. 이제 제대로 보이실 거예요. 혹시 또 궁금한 거나 더 필요하신 거 아, 이게 있으면 편하게 말. 왜 쓸데없는 말이 나와? 좀 읽어달랬더니.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괜히 덧붙였나 봐요. 그냥 요청하신 대로만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는데 말이죠. 지금부터는 정말 딱 요청하신 내용만 깔끔하게 아, 읽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이게 지금 얘가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알겠어요. 완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가 정말 딱 필요한 부분만 전달할게요. 다시 아, 요청하시면 잠깐만요. 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따라 그 AI가 말씀이 안, 좀 이상하게 나오네. 네, 일단은 그냥 쭉 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얘기할게요. 이거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가 좀 약간 이상하네. 자, 30년 전쟁을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이 30년 전쟁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 개론보다는 서강자 내용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요거는 서양사 개론보다는 서강자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서강자 몇 페이지 펴보시면 277페이지 펴보세요. 예, 277페이지. 요걸 내용으로 이제, 하고, 서양사 개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네, 알겠습니다. 17세기, 이게 좀 그만해라, 얘야. 자, 17세기 초에 잉글랜드에서 종교적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에 독일 30년 전쟁이 발발했다. 자, 독일에서는 루터파 교회가 국가 종교로 발돋움하면서 여러 제국에 큰 위세가 떨쳤고요. 카톨릭을 고수한 국가들에서도 루터파의 종교 행사를 잘 누렸다. 자, 그러나 모든 지배자들이 이러한 상태를 만족한 것이 아니었다.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이자 예수의 교육을 받았던 페르디난트 2세였다. 그는 이제 그 특히 보헤미아에서 신교들이 누리는 종교적 자유를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고요. 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하기 이전에 보헤미아 왕을 선출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기 전에 보헤미아, 오늘 체코 지역의 왕을 선출해갖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체코는 그 당시에 이제 신교를 많이 믿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대 나름대로 카톨릭식의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신교도 기독교가 이제 충돌하게 되는데, 자, 보헤미아 왕을 선출했던 페르디난드는 그 당시 제카톨릭가 된 보헤미아 왕국 도시들의 행정 간직에서 신교도의 기족들이 충출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그 당시에는 또 이제 그 상황을 좀 그 당시 이제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또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내용을 좀 볼게요. 17세기 초에 독일에서는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이 칼뱅파 팔찌를 중심으로 해갖고 연합, 유니언을 맺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바이에르 공을 중심으로 동맹, 리그를 맺고 있었어. 유니언이나 리그란 말 어디서 많이 들었죠? 예, 요즘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원래 명칭은 연합은 이제 뭐냐면 이쪽 신교도 동맹을 말하는 거고 리그는 뭐냐면 구교도 동맹을 얘기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연합에 있었던 그 프로테스탄트 제후들은 북독일 출신들이 많아요. 북독일 출신들. 예. 그리고 여기 뭐냐면 바이에른은 이제 남독일이죠. 남부 독일. 그래서 지금도 있지만 독일에 가보면 북부 독일하고 남부 독일이 이게 문화적 차이가 좀 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쪽은 신교도 예전에 지역이었고 이쪽은 카톨릭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차이가 나중에도 이제 뭐냐면 포일세인이 이제 그 독일 통일하고 나서도 계속 남아 있었죠. 예,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보헤미아 내전기와 관련된 내용을 계속 이제 또 볼게요. 첫 번째 시기가 보헤미아 내전기인데, 자, 하여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페르디난트는 제카톨릭가 된 보헤미아 왕국 도시들의 행정 간직에서 신교도 귀족들을 추출하기 시작했다. 자, 이에 맞서 신교파 지도자는 1618년 합스부르크에 가해서 파견된 사절 두 명을 프라하성 창국밖에 인정사정으로
벌였는데 이게 그 유명한 프라 투척 사건이야. 예. 그래서 이제 너는 페르난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는 새로운 이제 왕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아까 그 팔치 지역에 이제 칼뱅파 제후를 자신의 새로운 왕으로 옹립했다. 앞에 이제 팔찌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가 형성됐다고 했어요? 예. 유니언이 형성됐다고 했잖아요.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독일 내에 보헤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독일 내 종교 집단 간의 어떤 적대감이 이제 공개적으로 포착되었고 1619년 페르디난드와 카톨릭 군주들은 보헤미아 반란을 진압하고 신교대 제사를 몰수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페르디난드가 이제 뭐냐면 어 이제 뭐냐면 제후가 아니라 왕후이 됐던 황제가 됐던 그 시기예요. 신성로마 황제. 자, 그리고 공식적 보헤미아 왕국의 카톨릭을 이제 선포했다. 보헤미아 왕국이 이제 카톨릭한 걸 이제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10만 명에 넘는 황제군, 페르난드가 이제 황제가 이제 되면서 황제군이 이제, 황제들 이제, 그러니까 황제가 되면서 군을 이끌었는데, 프라하와 팔치로부터 제후를 추격했고, 독일 북부까지 진격해서 이 지역을 카톨릭 개종시켰다. 원래 이 독일 북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루트교 같은 신교도일 지역이거든요. 자, 루트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개입한 덴마크 왕이 패배하면서 그 독일 신규 동맹이 풍정들와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요 내용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있는데 여기는 1기, 여기는 2기, 두 번째 시기. 덴마크 왕의 개입 시기라고 이제 보시는데 자, 요거 관련돼서 이제 서계를 이제 한번 찾아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전쟁의 발달은 보헤미아에서 분쟁이 되었다. 보헤미아는 흡수 운동의 본고장으로서 신교도가 많고, 그뭐 100% 신교도가 이렇게 많았던 건 아니고 6대 4 정도 비율 이 정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이게 또 오스트리아 지배에 대한 어떤 민족 감정이 있었죠. 그다음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는 어떤 민족 감정이 되게 심했어요. 그러니까 1619년 독일 황제가 될 페르난드가 그보다 앞서 보헤미아 왕이 되고 나서 나중에 황제가 됐죠. 자, 이때 보헤미아 왕 시절에 그는 보헤미아 신교도를 탄압하고 보헤미아 신교도의 귀족들 이에 반발해서 페르난드 대신에 팔칠 선지의 프리드리히 보헤미아 왕으로 이제 뭐냐면 추대했다. 그 중간 사이에 계기가 됐던 것이 트리거가 됐던 것이 프라하 인간 투척 사건이라는 그 사건이 있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에스파니아는 곧 나일 강변의 팔칠을 공격하고 에스파니아하고 그 당시 독일은 같은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일 때 에스파냐가 이쪽 그 독일 쪽에 있는 이제 그 구교도 편을 이제 들었죠. 또 이 에스파냐는 또 카톨릭 그 믿었던 국가고. 자, 나일강의 팔찌를 공격했고 핀란드는 카톨릭 동맹의 지원을 얻어서 보헤미아 반란군을 격파했다. 예. 그래서 이때 보헤미아 반란군을 이제 그 격파한 전투가 무슨 전투라고 하냐면 백산 전투라고 해요. 빌라고라 전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강자에 잠깐 언급된 것 같은데 이게 있나? 네. 여기 지으면 그 빌라오라 전투가 있죠. 1620년에 백산 전투. 네. 요 전투가 이제 격파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끝난 걸 했어요. 그 보헤미아 진공국 짓고 적고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세수 방군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남았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거 아니죠. 요게 또 누가 개입했냐면 요 덴마크 왕이 개입돼요. 덴마크의 크리스천 4세인데 덴마크는 예전부터 이제 뭐냐면 루터교를 믿었던 거고 물론 이제 종교적 문제에 개입한 것도 있지만 발트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에서 또 개입한 것도 있어요. 덴마크나 스웨덴은 뭐 종교적인 목적에서 개입한 것도 있지만 발트해 지역의 어떤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발트해라는 것은 이게 덴마크가 있으면 여기에 북해가 있고 이쪽 안쪽에 있는 내를 발트해라고 해요. 예. 자, 그래서 30년째 제2의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이 덴마크군은 황제군이었던 발레시타인 이 사람은 좀 이름을 외워주세요. 이 독일 용병 출신인데 이 사람의 격파를 당했다. 그래서 발레스타인의 이제 그 수습계 인물이다 해갖고 이제 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그 자기가 결혼을 좀 잘해가지고 좀 돈 많은 그 부인을 얻어서 그 뭐냐면 여러 가지 뭐 제국제후 신분도 획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재력을 이용해서 용병군 자체적으로 이제 군대도 만들고 그래요. 예. 그래갖고 요 발렌스타인이라는 인물이 좀 약간 특이해. 그래서 한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물 쓰라고 나올 수 있어. 그래서 발렌스타인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볼게요. 30년 전쟁에 활동했던 발렌스타인. 얘가 지금 5주를 계속 해가지고
뭔가 오류가 생긴 것 같아, 지금. 아, 이게 오늘따라 이게 좀 그러네. 얘네들 챗GPT도 그렇고. 근데 얘를 다시 좀 해가지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뭔가 오늘은 이상하게 오류가 잦은 것 같네요. 제가 야, 야, 최대한 얘가 왜 그러지? 아, 씨. 잠깐만요. 이거 얘한테 말 안 시켰는데? 그러게요. 오늘 조금 이상하게 이런저런 말이 섞여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조용히 요청하신 부분만 딱 전달하도록 할게요. 지금부터는 다른 말 없이 말씀하신 내용만 정확히 전 잠깐만요. 이걸 꺼야 될 것 같은데? 예. 음성 채팅을 한 게 아닌데, 얘가 뭐 뭐라고 뭐가 해. 음. 무서워 죽겠네. 자, 발렌스타인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또 보겠습니다. 26. 발렌슈타인은 수수께끼의 인물이다. 그는 보헤미아의 루터파 소기족으로 태어났으나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보헤미아의 반란 때는 황제편에 서서 공을 세웠다. 그는 죽은 아내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고 또한 전공으로 획득한 화폐 주조권을 이용하여 추방된 보헤미아 귀족 영지를 값싸게 매입하여 대영지를 구축하였다. 그는 황제에게 융자할 정도로 부유했으며 제국제후의 신분을 획득하고 자신의 재력으로 대용병군을 조직하였다. 덴마크군을 격파하였을 때 발렌슈타인의 세력은 절정에 달하였다. 그러나 1630년 선제후들의 반발로 황제는 그를 파면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스웨덴의 침입으로 황제는 다시 그를 불러들였다. 류첸의 전투 이후 발렌슈타인은 적극적인 전투 대신에 양파와 협상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황제파의 의혹을 사게 되고 결국 1634년 그는 암살되었다. 그가 한낱 용병대장 콘도티어로서 독일의 지배자가 되려는 꿈을 가졌던 야망가였는지 또는 진정으로 분열된 독일의 통일을 원한 애국자였는지는 미지수에 속한다. 자, 그래서 한번 발렌스타인을 봤고요. 그래서 이 발렌스타인에 의해서 크리스천 사세가 이제 격발되죠. 그래서 그 결과 이 프로테스탄트 중대한 위기를 당면하게 된 반면에 황제권이 강화되고 카톨릭 기세가 크게 올렸다. 자, 이때 이제 등장한 또 세 번째 그 국가가, 그러니까 이 번째 또 그 덴마크 다음에 등장한 국가 스웨덴이죠. 근데 이 스웨덴을 이제 보기 전에 이때 이제 무슨 조약을 맺게 됐냐. 그래서 요거 잠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게 서양사 총론에 있는데 여기는 서양사 강자나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볼게요. 이게 누베크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서양사 총론. 덴마크 왕하고 이제 덴마크 왕이 패한 후에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덴마크 왕이 싸울 때 영국이 어떤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재정적 지원을. 근데 약속을 했고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재정적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르베크 조약이 있어. 1629년에 맺어진 건데 서총에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30년 전쟁 때 덴마크 전쟁 시기로 종결 짓는 르베크 조약은 1629년 5월 21일 날 신성노마 제국과 덴마크, 노르웨이 사이에 맺어진 거다. 그다음에 덴마크, 노르웨이 이게 뭐냐면은 연합왕국이 있었던 그 시기였죠. 덴마크, 노르웨이 아마 스웨덴인가? 스웨덴 노중에 이제 탈퇴했고 하여튼 이거 연합왕국 시기였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덴마크 패배에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르베크 조약 내용을 보면요. 자, 영토 반환 내용이 있어요. 덴마크는 전쟁 이전에 모든 영토를 돌려받았다. 점령됐던 이제 그 슐레시비아 홀슈타인, 유트레트 반도가 모두 덴마크에 이제 반환됐고 이제 내줬던 거죠. 일단 물러나는 조건을 이제 내준 것 같아. 그 대신에 크리스탄 사세는 신성 노마 제국 문제에 일적 개입하지 않을 걸 약속했다. 그러니까 이는 이제 덴마크가 북독일의 어떤 영향력을 포기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덴마크가 또 종교적 문제 외에도
영토 문제나 뭐 발트의 이제 패권 문제 때문에 좀 참여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독일 북부 지역에 있었던 주교구가 있는데 예전부터 영유권을 주장했나 봐요. 그걸 철회하는 내용이 있다. 그래서 이 누베크 조약은 단마크가 이 조약을 통해서 이제 물려났고요. 그래서 유럽의 북유럽 패권이 스웨덴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덴마크, 노르웨이가 이제 그 당시 연합 왕국이었고 스웨덴이 이제 그 당시 있거든요. 원래 칼메르 동맹이 해갖고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같이 있다가 스웨덴이 이제 독립해갖고 이제 이렇게 빠져나갔고 하여튼 그런 식이었어요. 자, 그래서 덴마크의 이탈리아 신성노마 제국 황제 페르 2세의 권력이 최고조 다 됐고요. 자, 이 기세를 모아서 이제 이것도 반환령을 내렸는데 요게 이제 그 서양사 총론에 있어요. 주요 내용이 뭐냐면 종교개혁 이후 신교를 차지했던 카톨릭 교회 제도를 모두 반환해라. 아, 그래서 이제 종전에 이제 아우쿠스부르크 화의를 통해서 원래 이제 신교들이 이제 그 카톨릭 재산을 차지했었는데 그걸 이제 다시 이제 그걸 인정해 줬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이제 카톨릭 교도에 돌려주는 거야. 자기가 그 뭐냐면 장악한 그 예전 자기 땅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알고 있던 거를 다시 그 뭐냐 아우쿠스부르크 하이 이전에 주인한테 돌려주는 거죠. 이미 그 시기가 이제 뭐냐면 한참 그 지난 시기인데 그걸 이제 자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전 그걸 뭐 100년 200년 전에 이제 그 내용으로 이제 그 원주인을 돌려주도록 하니까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반발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자, 스웨덴 참전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게 이제 반환령에서 신교 제후대의 위기감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신교 제후들은 예전 선조들 때부터 쭉 내려온 땅을 자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걸 예전에 선조들이 뺏었던 땅을 다시 돌려주고 하니까 반발이 컸겠죠. 그때 스웨덴 구스타프 2세가 일종의 창경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스웨덴 참전기 3막이 열리게 되죠. 세 번째 시기가.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웨덴이 참여가 됐어. 이제 서강제로 넘어가서 이제 좀 읽어볼게요. 자, 1630년 루트교도의 스웨덴. 스웨덴은 그 당시에 이제 영토가 어마어마했죠. 그렇지만 이제 인구도 적었어요. 인구가 적었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재정적인 개혁이나 군사 개혁을 통해서 강소국이라는 이제 칭호를 얻을 만큼 강하지만 어, 작지만 강하다는 그 칭호를 얻고 막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스웨덴 하면 상당히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히틀러가 스웨덴을 이제 공격하지 못했던 이유가 스웨덴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못 건드렸다가 자기가 손해볼 것 같아서 이제 공격을 안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자, 하여튼 이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가 개입을 결정했다. 그의 주요 목표는 30년 전쟁 이전부터 영원했던 발트 연안과 스웨덴 제정 군사 국가를 완성했다. 겉으로는 종교를 먹먹으로 나섰지만 실제로는 발트의 패권을 이제 노리고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누트파를 지원함으로써 그는 이 지역의 패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 그리고 프랑스의 루이 13세는 스웨덴의 재정적인 지원을 승인했고 여기까지는 프랑스가 신교를 지원했긴 했지만 뭐냐면 재정적으로 지원했어. 그리고 뭐 바다 건너 영국도 재정적으로 지원했어. 재정적으로.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줬다 안 줬다 그 했는데 그 앞에 이제 크리스찬 4세도 이제 약속했다 지원을 제가 안 해줬잖아요. 예. 하여튼 페르난드가 이제 승리할 경우에 프랑스가 합수국호 에스파냐와 벨기에 북부 지역,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위에 포위될 형국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합수국호가 얘가 이제 30년째 이길 경우에 프랑스가 고립될 수가 있겠죠. 예. 요런 그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게 구스타프 아돌프가 신교된 사실은 합수국호와의 적대에 비해서 전혀 중요하지 않아. 아까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루이 13세 때잖아요. 리슈에 강조한 게 국가 이성. 그래서 국가 이성은 도덕이나 종교 이보다 더 상위에 있죠. 국가의 어떤 실리적인 것들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 중심주의, 미국 우선주의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스웨덴과 프랑스의 이러한 이제 그 정책 동맹으로는 독일의 교파 간의 전쟁을 유럽 패권 전쟁을 비하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국내적인 문제였다가 종교적인 문제 이게 국제적으로 이제 확산됐던 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스웨덴 군대는 전세를 신교파에게 유리하게 역전시켰다. 그래서
구스타프 아돌프는 바이에른 지역까지 남진했지만 최종 승리, 루첸 전투라고 이제 하거든요. 루첸 전투가 여기에 있죠. 루첸 지역. 예. 요 전투에는 이겼지만 그 싸우는 과정에서 그냥 사망을 했어요. 예. 결국에는 이제 그 스웨덴은 북부 동유로 철수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참전함으로써 그래서 처음에는 프랑스가 이제 재정적으로 이제 지원을 했지만 이게 보니까 이게 스웨덴이 물러나니까 이제 뭐냐 위기식을 느낀 거야. 그래서 프랑스가 직접 군대를 이제 참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참여한 페르 2세는 독일의 신교들 군주들과 타협을 결심했다. 예. 그래서 1635년 평화협정에서 양측은 전쟁적 영토를 회복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막판에 이제 벌어진 전투가 그 상계 막판이죠. 상계 막판에 이제 전투가 여기가 레른트링게 전투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상기 막반, 그러니까 스웨덴이 막 이제 뭐냐면 왕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 큰 타격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요 레넌트리게 전투가 있어놨어. 그래서 요게 이제 있는데 이때 스웨덴이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러났는데 프랑스가 들어오면서 다시 이제 스웨덴이 개입하면서 그때 이제 또 프랑스군하고 그 당시 합수국 왕국을 싸웠던 전투 2차 레르트링게 전투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또 승리했죠. 그래서 1차 레르트링게 전투에서는 스웨덴이 졌고 2차 네르트 전투에서는 프랑스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예. 자, 아까 언급했던 이 프랑스 꽁대 있죠? 요거 기억하세요. 요거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거죠. 여기 지역 딱 해놓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눈여볼 게 뭐냐면, 브랜데르크 프로이센이라는 게 있죠. 예. 여기 브랜데르크가 여기 이제 독일 외곽 지역에 있고, 인구도 좀 적었지만, 그래도 7명의 선제후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브랜데르크 선제후인데, 앞에 이제 30년 전쟁 때, 오늘날 이제 프로이센 지역이 있어. 여기 좀 떨어진 지역 있죠? 그러니까 프로이센은 동프로이센, 서프로이센이 나오는데, 요 동프로이센 지역이 이제 뭐냐면, 요때 프로이센 넘어갔어요. 선택을 잘해서. 그래서 브랜덴부르크 프로이센 선제후였는데, 앞에서 얘기했죠? 여기 이제 30년 그 뭐냐면 여기는 신성로마 제국의 밑에 안에 있기 때문에 브랜덴부르크 선제로라는 딱지 안에서는 왕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딱지 밖에 있는 그러니까 신성로 밖에 있는 프로이센 지역의 왕이 된 거죠. 프로이센 왕.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위테트 조약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계속 읽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3기로 이제 해서 4기로 넘어갔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가 이제 직접 참가했고, 자, 이후 13년 동안 프랑스군은 알리아스 지방을 점령한 후에 그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이어서 이어지는 합수국의 보급을 차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스웨덴군은 프랑스의 성공을 발표한 다시 독일에 진격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2차 그 빌라오라고 전투가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승리를 하게 돼. 이건 아마 1차를 적어놓은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1648년 10월에 베스튼팔렌 조약을 이제 조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냐 프랑스가 직접 이제 개입한 전투 관련된 내용이고요. 거기에 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이제 앞에 이제 얘기한 이제 뭐냐면 누체 전투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스웨덴 참전기 관련된 내용 볼게요. 여기. 자, 발트해 패권을 노리는 스웨덴은 구스타프 아돌프가 신교대 편에서도 참전했다. 스웨덴군은 울첸 전투에서 승리했으나 구스타프는 이 전투에 전사하고 스웨덴군의 기세를 한풀 꺾이게 되었으며 황제는 독일 내 프로테스탄트 제와 하야했다. 자, 요걸 이제 프라하이라고 해요. 프라하이. 예. 여기 앞에 이제 서강자에 있는 내용 하이 있죠? 이건 없나?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합스부르크 왕가하고 이제 그 전에 뭐냐면 그러니까 요 상기 때 프라하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예. 그래서 저 정리하면 루첸 전투에서 요 뭐냐면 그 구스타프 아돌프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어빛그 여기 어디 있어? 여기 보면 그 레드트링고 전투에서 패배를 했죠. 예, 레드트링고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하해를 해갖고 이제 물려났죠. 스웨덴이 그러다가 프랑스 개입해서 다시 참전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해할 때 내용을 이 프라하이라고 한다. 상기 마지막. 그런데 이제 요게 보고 있었던 그 프랑스가 잘못하면 이제 독일 합스부르크 가문이 이제 자기 포위할 거 생각하니까 뭐냐 프라하이를 맺고 이제 스웨덴 문연한 그 시점에 참여하게 되죠. 예, 요 내용이죠. 예, 4기 넘어가죠.
자, 합성어과 왕실의 타도는 16세기 이래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대외 정책이었고 리슈에 또한 이를 답습하였다. 자, 그는 독일 내 신교세력과 스웨덴의 재정적 지원을 계속했는데 근데 그는 황제 세력이 꺾이지 않은 채 스웨덴에 고립하고 폐쇄에 짙어지고 프라하를 통해 스웨덴군이 철수하려고 하니까 직접 개입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군은 나일강을 넘어서 남부 동유를 침했고 다시 철수했던 스웨덴이 이제 다시 공격을 하게 되죠. 그 황제군 점차 수세를 몰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얘기한 제2차 여기 그 네도트링게 전투에서 크게 이제 이겼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1648년에 베스튼팔레는 조약을 체결하고 30년 전쟁을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베스튼팔레는 조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기 전까지의 어떤 이제 배경, 가정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제일 중요한 베스튼 팔렌 조약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잠깐 강의가 얘네들이 그 제미나이하고 뭐야 챗GPT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어. 예, 그래가지고 좀 약간 지장이 줬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일 중요한 이 베스튼 팔렌 조약을 이제 좀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